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1년 전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차갑게 이혼을 요구했던 그 남자가 32년을 함께 살았던 제 남편이 말입니다. 깡마른 몸에 허름한 회색 티셔츠, 제대로 깎지도 않은 머리카락 사이로 대머리가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61세 남자가 아이처럼 훌쩍훌쩍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희야, 제발 다시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목이 메인 그의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나올까봐 당황스러웠어요. 여보, 여기서 뭐해? 갑자기 왜 이래? 하지만 남편은 제 바지를 붙잡고는 더욱 격하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1992년 5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심성당에서 울려 퍼진 결혼행진곡과 함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습니다. 26에 저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바닥까지 늘어뜨린 3m 베일을 날리며 붉은 카펫 위를 걸었어요.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29의 남편은 네이비 블루 턱시도를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키 175cm의 단정한 인상, 살짝 구부정한 어깨가 책상에 오래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임을 보여주었지만 그마저도 매력적이었어요. 당시 H건설 토목기술팀 과장이었던 남편은 제가 다니던 종합출판사의 외주업체 직원이었습니다. 건설 관련 기술 서적을 편집하는 일로 우리 회사에 자주 왔죠. 처음 만난 건 1990년 여름이었어요. 그날도 기억납니다. 에어컨이 고장난 편집실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원고를 검토하고 있는데 남편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을 들고 나타났어요. 더우시죠? 커피 한 잔 드세요. 편집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더워 죽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2년 후 결혼으로 이어진 거죠. 연애할 때부터 남편은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늘 든든한 도시락을 싸서 가져다 주었고 감기에 걸리면 약국에서 감기약을 사다 주었죠. 정희야, 내가 평생 책임질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네가 고생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신혼집인 잠실 아파트 28평 현관문을 열어주며 했던 그 약속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아파트였지만 저희에게는 궁전 같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놓인 29인치 브라운관 TV와 이도어 냉장고, 세탁기까지 모든 게 새 것이었거든요. 결혼 후 저는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맞벌이보다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살림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시대였으니까요. 솔직히 저도 그런 삶을 원했고요. 회사 생활보다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는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신혼 첫 해는 정말 달콤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 준비를 도와주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미역국과 계란 후라이, 김치,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빠뜨리지 않고 차려냈죠. 여보,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 우리 엄마가 끓여주시던 맛이랑 똑같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 비결은 없어요. 그냥 정성껏 끓인 거예요. 오빠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보람이 있어요. 남편이 회사에 간 후에는 집안 정리부터 시작했어요. 침실 이불 정리, 거실 청소기 돌리기, 화장실 청소까지 꼼꼼히 했죠.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 가서 저녁 식재료를 사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반찬을 미리 준비해 놓았어요. 저녁 7시만 되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렸던 순간이었거든요. 여보, 나왔어. 오늘 하루 어땠어? 오빠, 어서 와요. 손 씻고 밥 먹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했어요. 그렇게 소소한 일상이 쌓여가며 행복한 신혼생활이 이어졌어요. 주말에는 용산 전자상가에서 쇼핑을 하거나 한강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도시락을 먹곤 했죠. 1994년 가을, 첫 아이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딸이었어요. 진통이 12시간이나 계속됐는데 남편은 분만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죠. 분만실에서 처음 수진이를 본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작고 빨간 얼굴에 새까만 머리카락,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꼭 쥐는 느낌이 신기했어요. 정희야, 정말 고생했어. 우리 딸 진짜 예쁘다.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나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야? 오빠 닮았으면 못생겼겠지? 다행히 나 닮았네. 그런데 코는 오빠 닮은 것 같아? 그럼 완벽하네. 얼굴은 엄마 닮고 코는 아빠 닮고. 그렇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던 날들이 그립습니다. 남편은 딸 바보였어요. 퇴근하면 제일 먼저 수진이부터 찾았고
주말에는 온종일 아이와 놀아주었죠.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즐거웠어요. 새벽 2시, 4시마다 깨서 분유를 타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수진이가 웃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거든요. 5년 후인 1999년 봄에는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습니다. 3.5kg으로 수진이보다 더 큰 아이였어요. 둘째라서 그런지 출산도 훨씬 수월했죠. 으왕. 갓 태어난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어요. 수진이보다 목소리가 훨씬 컸죠. 아들이다, 정이야. 우리 아들이야. 목소리 좀 봐. 나중에 성악가 할 수 있겠어. 목소리만 큰 게 아니라 몸도 크네. 수진이보다 500g이나 더 나가. 수진이는 처음에 동생이 생긴 게 신기한지 하루 종일 민준이만 쳐다봤어요. 5살이었던 수진이가 민준이 손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하던 말이 기억납니다. 엄마, 동생이 왜 이렇게 작아요? 언제 커져요? 수진이도 처음엔 이만했어. 밥 많이 먹고 잠 많이 자면 수진이처럼 클 거야. 그럼 제가 동생 밥 주는 거 도와줄게요. 남편은 정말 모범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7시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왔고 아이들 학부모 상담이나 운동회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주말이면 한강공원이나 어린이대 공원으로 가족 나들이를 떠났죠. 특히 아이들 교육에는 정말 열성적이었습니다. 수진이가 7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고 하자 집 근처 음악학원을 모두 둘러보고 가장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등록시켰어요. 수진아, 피아노 치는 거 재미있어. 어려우면 언제든지 그만해도 돼. 아니에요. 아빠, 재미있어요. 나중에 아빠, 엄마한테 피아노 쳐드릴게요. 그럼 아빠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좋은 피아노 사줄게.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태권도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태권도장을 직접 방문해서 관장님과 1시간 넘게 상담했죠. 아빠, 태권도 배우면 저도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민준이 태권도 배워서 멋있는 남자 되자. 하지만 힘이 세다고 다른 친구들 괴롭히면 안 된다. 네, 아빠, 저는 나쁜 사람한테만 쓸 거예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고생 많아. 우리 정이가 없었으면 이 집이 어떻게 돌아갔을까? 내가 밖에서 일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정말 고마워. 무슨 소리예요? 오빠가 밖에서 열심히 돈 벌어오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살죠. 서로 고마워해야죠. 남편은 늘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남편이 자랑스러웠죠.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1995년에 차장, 2001년에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연봉도 꾸준히 올라서 2000년대 중반에는 7천만 원을 넘어섰죠. 아이들도 아빠를 무척 따랐습니다. 특히 민준이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빠 자랑을 정말 많이 했어요. 아빠, 우리 아빠가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장님이지? 친구들이 그러는데 H건설이 정말 큰 회사라면서? 우리 아빠가 그 큰 회사 부장님이라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해요. 그럼 아빠가 한국에서 제일 큰 건설회사 다니지. 우리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해도 돼. 하지만 자랑만 하지 말고 아빠처럼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큰 회사 다닐 거예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이었거든요. 큰 갈등이나 문제 없이 하루하루가 평온하게 흘러갔어요. 2000년대 들어서도 우리 가족은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수진이는 공부를 정말 잘해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고 민준이는 아빠 영향을 받아서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임원 승진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때로는 야근이나 출장이 잦아서 힘들어 보였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며 묵묵히 견뎌냈어요. 여보, 요즘 프로젝트가 좀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올 것 같아. 미안해. 괜찮아요. 오빠 건강만 챙기세요. 무리하지 말고. 우리 정이가 이렇게 이해해 주니까 내가 든든하지. 조금만 더 힘내면 임원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어요. 저는 아이들 뒷바라지와 살림에 전념했고 남편은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죠. 가끔 친구들이 모임에서 물어봤어요. 32년 동안 큰 싸움 한 번 없이 어떻게 사냐고. 저는 그럴 때마다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 그냥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거지. 승호 오빠가 워낙 성격이 좋아서 살기 편해. 화내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어. 부러워. 우리 남편은 사소한 일로도 짜증내는데. 사람마다 다르죠. 저희는 운이 좋았나 봐요. 정말 그랬어요. 큰 갈등이나 문제 없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행복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런 평온함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죠. 2023년 2월 28일 남편이 H건설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61세였죠. 31년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끝에 받은 퇴직금은 4억 5천만 원이었어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보장되어 있었죠.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퇴직식 날 서울 서초구 H건설 본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참석했어요. 회사 동료들이 모여서 꽃다발과 선물을 준비해줬죠. 30여 명의 직원들이 박수를 치며 남편의 퇴직을 축하해줬어요. 화려한 케이크와 샴페인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승호 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장님 같은 분이 우리 회사의 진짜 기둥이었어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오래 일하시고 가정도 화목하게 꾸려가세요. 31년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부장님, 은퇴하시면 뭐 하실 예정이세요? 골프라도 배우실 거예요? 글쎄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건 없고 그냥 자유롭게 살아보려고요. 남편은 겉으로는 담담해 보였지만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말수가 거의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을 텐데 그날은 라디오 소리만 차 안을 채웠죠. 신호등에서 멈출 때마다 남편의 표정을 살짝 보니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같으면 넥타이부터 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을 텐데 정장 차림 그대로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31년간 매일 똑같이 반복했던 퇴근 루틴이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요. 오빠, 수고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몸이네요. 옷 갈아입고 저녁 먹어요. 응, 그래. 짧은 대답이었지만 뭔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마 31년간의 직장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을 거예요.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집을 나가던 루틴이 갑자기 사라진 거니까요. 아이들은 이미 다 성장해서 독립한 상태였습니다. 수진이는 강남의 IT 기업에서 대리로 일하며 서초동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민준이는 작년에 군대를 전역하고 취업을 준비하며 홍대 근처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었죠. 집에는 이제 저와 남편 둘만 남게 된 거예요. 오빠, 이제 정말 우리만의 시간이네.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해봐. 등산도 다니고 여행도 가고. 그래.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어. 하고 싶었던 일들 다 해봐야지. 퇴직 첫날 저녁, 남편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긍정적인 의미인 줄 알았어요. 등산도 다니고 독서도 하고 미뤄왔던 여행도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였죠. 하지만 남편의 표정에는 뭔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첫 주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남편은 오랜만에 늦잠도 자고 평소 못 봤던 오전 TV 프로그램도 시청했죠. 점심에는 제가 차려준 집밥을 여유롭게 드시면서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서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도 저와 대화를 피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 시간이 예전보다 2배로 길어졌어요. 보통 30분이면 다 읽던 신문을 1시간 넘게 들여다보곤 했죠. 그것도 한 면을 몇 번씩 반복해서 읽는 것 같았어요. TV도 별로 보지 않던 사람이 종일 리모컨을 붙들고 있었어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오빠, 커피 한 잔 할까? 새로 산 원두가 맛있다던데. 응? 오늘 날씨 좋으니까 한강공원 산책이라도 갈까? 벚꽃도 피기 시작했던데. 글쎄, 아니면 영화라도 볼까? 요즘 재미있는 영화 많이 한다던데. 나중에. 제가 말을 걸면 응, 그래, 글쎄, 나중에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좋지, 가자 그래, 그 영화 나도 보고 싶어서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했을 텐데 말이에요. 점점 대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밤에 잠자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어요. 예전에는 10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고 금세 잠들었는데 은퇴 후에는 새벽 1시, 2시까지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보니 계속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오빠, 잠이 안 와? 뭔가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좀 답답해서 그래. 뭐가 답답해? 혹시 건강 때문에 걱정되는 거야? 건강은 괜찮고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더라. 답답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무엇이 답답한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요.
그리고 자꾸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31년 동안 회사에 매여 살았더니 이제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어. 처음에는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등산 모임이나 노인대학 수강을 권해봤죠. 오빠, 동네에 등산 모임 있다던데 한번 나가볼까? 비슷한 나이대 분들이 많이 참여한다던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그럼 구청에서 하는 실버 대학도 좋고 컴퓨터 강의도 있고 영어 회화도 있어? 그런 거 말고 진짜 자유로운 거 말이야. 진짜 자유로운 게 뭐야? 여행 같은 거? 아니야, 그냥 아무 구속 없이 사는 거지. 저는 여전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32년을 함께 산 사람의 직감이었을까요? 3월에 들어서면서 남편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하루 종일 방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평소 규칙적이고 부지런했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졌어요. 예전에는 정확히 7시, 12시, 7시에 식사를 했는데 이제는 배고프지 않다며 건너뛰는 일이 잦아졌어요. 오빠, 점심 차렸어요. 오빠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생선구이 했어요. 아직 배고프지 않아. 나중에 먹을게. 그럼 언제 먹을 거예요? 차가우면 맛없어지는데? 괜찮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되지.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저도 점점 지쳐갔어요. 32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를 해왔는데 갑자기 리듬이 깨지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예전에 따뜻했던 눈빛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 같았죠. 가끔은 제가 말을 해도 대답을 안 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기도 했어요. 4월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혼잣말을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어. 뭐라고요? 아니야, 그냥 혼잣말이야. 하지만 저는 들었어요.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한숨과 절망감을 뭔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지만 설마 이혼을 요구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5월에는 더욱 심해졌어요. 남편은 하루에 몇 마디 말도 안 하는 날이 있었어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피하려고 했죠. 어느 날 밤 남편이 거실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저와 함께 마셨는데 그날은 혼자였어요. 오빠, 혼자 왜 마셔요? 저도 같이 마실게요. 괜찮아. 혼자 마시고 싶어.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너무 이상해요. 아무 일 없어.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때였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을 한 건 32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6월이 되자 남편은 아예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실에 있으면 방으로 들어가고 제가 방에 있으면 거실로 나왔어요.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6월 14일,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2023년 6월 14일 화요일 저녁,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날 저녁은 남편이 좋아하는 갈치조림과 시금치나물, 된장찌개를 준비했었죠. 정희야,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무겁고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건 아닌지 걱정하며 고무장갑을 벗고 거실로 갔어요. 남편은 평소 앉던 소파가 아닌 식탁 의자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등받이에 기대지도 않고 꼿꼿하게 앉은 모습이 평소와 달랐어요. 왜? 무슨 일이야? 혹시 건강검진 결과 나쁜 거 나왔어? 저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똑똑 들렸죠. 남편의 손이 식탁 위에서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우리 이혼하자.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마치 다른 나라 언어를 들은 것 같았죠. 뭐라고? 이혼하자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겠어. 남편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농담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화가 나서 하는 말 같지도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사를 읽는 것 같았죠. 32년 동안 함께 살면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뭔 문제라도 있었어? 내가 뭘 잘못했어? 네가 잘못한 건 아니야. 문제라는 게 꼭 큰 싸움이나 불륜이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32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싸움이라고 해봤자 아이들 교육 방침을 놓고 며칠 언짢게 지낸 정도였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럼 왜?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해? 나는 정말 모르겠어. 그냥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아.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야? 나랑 같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거야. 남편의 말은 너무 차갑고 건조했어요. 마치 비즈니스 계약을 파기하는 것처럼 담담했죠. 32년이라는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각자의 길? 오빠, 우리 32년을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각자의 길이 뭐야? 그러니까 32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이제 남은 인생은 각자 살고 싶어. 충분하다고? 우리가 물건이야? 32년 썼으니까 이제 버린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너도 네 인생을 살고 나도 내 인생을 살자는 거지.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게 잘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방금 32년 결혼 생활을 끝내자고 선언한 사람이 맞나 싶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큰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건지.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닌지 의심도 해봤지만 은퇴 후 집에만 있었는데 그럴 리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없었던 것처럼. 오빠, 어젯밤 말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혹시 우울증 같은 거 아니야? 은퇴 후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거 아닐까? 우울증 아니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본 거야. 언제부터 생각했어? 은퇴하고 나서부터. 은퇴하고 나서부터라니 겨우 4개월 만에 32년 결혼 생활을 끝내겠다고 결심한 거였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수진이랑 민준이가 뭐라고 할 것 같아? 아이들도 다 컸잖아. 이해할 거야. 이해할 거라고? 32년 만에 갑자기 이혼한다는데? 요즘 황혼이혼 많잖아. 별로 이상한 일도 아니고. 남편이 황혼이혼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순간 저는 이 모든 게 현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뉴스에서만 보던 다른 사람들 이야기로만 여겼던 일이 바로 제게 일어나고 있는 거였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을 설득해 보려고 노력했어요.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도 하고 여행을 다녀와서 다시 생각해 보자고도 했죠. 오빠, 우리 제주도라도 다녀올까? 신혼 때 못 가봤잖아. 여행 간다고 달라질 게 없어. 그럼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요즘 부부 상담 많이 받는다던데. 상담받을 것도 없어.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남편의 마음은 정말 돌같이 굳어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죠. 일주일 후 저는 아이들에게 연락했어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아, 민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집에 좀 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그냥 와서 얘기하자. 토요일 오후 아이들이 집에 왔어요.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죠. 32년 만에 가장 무거운 분위기였어요.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엄마 아빠가 이혼하기로 했어. 네, 뭐라고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아이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였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빠가 바람 피웠어요? 바람 핀 거 아니야. 그냥 각자 살고 싶어졌어. 각자 살고 싶어졌다고요? 30년 넘게 같이 살다가 갑자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는 이혼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아빠가 원한다면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빠, 이거 진짜예요? 정말로 이혼할 거예요? 응, 이미 마음 정했어. 아빠가 정말 미쳤나 봐.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엄마가 잘못한 건 아니야. 그냥 내 선택이야. 그날 밤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남편을 설득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죠. 일주일 후 남편은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를 적은 메모지를 저에게 건넸어요. 여기 연락해서 이혼 절차 진행하자. 정말 끝까지 갈 거야? 응,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32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 장의 메모지로 끝나는구나. 2023년 8월 15일 화요일 결국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끝나고 나왔을 때의 기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후련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그냥 텅 빈 느낌이었어요.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반반씩 나누었고 아이들은 이미 다 컸으니 양육권 문제도 없었죠.
남편은 강남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 저는 32년을 살던 송파구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34평이었던 집이 갑자기 너무 커 보였어요. 남편이 이사 가는 날 저는 일부러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옷장 절반이 텅 비어 있고 서재의 책들도 반쯤 없어져 있었죠. 처음 며칠은 그저 멍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남편 목 아침을 차려놓고는 깨달았죠. 아, 이제 혼자구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32년 동안 매일 아침 끓였던 된장찌개였는데 이제는 한 그릇만 끓이면 되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아빠가 정말 미쳤나 봐. 왜 갑자기 이래? 라며 화를 냈고 민준이는 아빠한테 내가 따져볼게라고 했지만 저는 말렸어요. 이미 끝난 일이니까.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아봐야지.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32년 동안 옆자리에 누워있던 사람이 없으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벽시계 소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죠. 꿈에서도 남편이 나타났어요. 아직 함께 살던 시절의 꿈이었는데 꿈에서 깨고 나면 현실이 더 참혹하게 느껴졌어요. 집안의 모든 것들이 남편을 떠올리게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면 남편이 즐겨 앉던 자리가 보였고 식탁에 앉으면 맞은편 빈 의자가 눈에 띄었어요. TV를 켜면 남편이 좋아하던 뉴스 채널이 나왔죠. 가장 힘든 건 식사 시간이었어요. 32년 동안 두 사람 분량에 맞춰 요리를 해왔는데 갑자기 혼자 먹을 분량만 만들려니 감이 안 잡혔어요. 김치찌개를 끓이면 항상 너무 많이 만들어서 며칠째 같은 음식을 먹어야 했죠. 설거지도 이상했어요. 그릇 하나, 젓가락 한 쌍만 씻으면 되는데 왠지 모르게 허전했어요. 32년 동안 두 사람분의 그릇을 씻는 게 당연했는데 말이에요. 9월에 들어서자 외로움이 더 심해졌어요. 가을이 오면서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더 적적했죠. 저녁에 혼자 앉아서 TV를 보고 있으면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어느 날 밤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정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언니, 나 너무 외로워. 아이고, 우리 정희, 많이 힘들지? 언니가 내일 놀러 갈게. 언니가 다음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제 얘기를 들어줬어요. 그동안 쌓인 울분을 다 토해냈죠. 그 사람이 정말 미쳤나 봐. 32년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해? 나도 모르겠어.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적응될 거야. 언니가 자주 놀러 올게.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혼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남편에게서 가끔 전화가 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안부를 묻더군요. 정희야,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오빠도 잘 지내시고? 혹시 불편한 거 없어? 집에 문제되는 거 있으면 연락해. 괜찮아요. 모든 거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혼하자고 해놓고는 왜 자꾸 안부를 묻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났어요. 차라리 연락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10월에는 더 심각한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죠.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보호자는 없어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연락할 분이 있으신가요? 딸한테 연락하겠습니다. 수진이가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검사 결과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었죠.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혼자 살기 너무 힘드시죠? 괜찮아. 일시적인 거야. 엄마, 제가 이사 와서 같이 살까요? 안 돼. 너도 네 생활이 있잖아.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어른이 된 아이들에게 제 문제를 떠넘길 수는 없었죠.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혼자 살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11월에 들어서면서 우울감이 더 심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과 대화할 일이 없었어요. 마트에 가서 계산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게 유일한 대화였죠. 어느 날은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거든요. 머리도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도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남편 전화였어요. 10월부터는 좀 더 자주 걸려왔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는데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뭐 해? 그냥 집에 있죠. 오빠는 뭐 해요? 나도 그냥 있어. 잘 지내죠? 응, 잘 지내. 하지만 목소리로 들어보니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았어요. 예전에 비해 목소리에 활기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12월에는 첫 번째 겨울을 맞았어요. 32년 만에 혼자 보내는 겨울이었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더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1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2023년 11월 이혼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가 주말에 집에 놀러와서 제 모습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요리 교실 같은 거 다녀보는 게 어때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배우기도 하고. 요리 교실? 엄마가 32년 동안 요리한 사람인데 요리 교실을 왜 다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어울리라는 뜻이에요. 엄마 혼자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해 보여요. 우울하지 않아. 괜찮아.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32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만 돌보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니 상상이 안 됐어요. 하지만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것도 답답해서 결국 성파구 문화센터 요리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수강료는 3개월에 15만 원이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였죠. 첫 수업날 정말 떨렸어요. 32년 만에 집 밖에서 무언가를 배운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문화센터 요리실에 들어가니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 12명이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58살이고. 요리 배우러 왔어요. 어머, 저도 비슷한 나이예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해요. 반가워요. 김미숙 씨는 55세로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첫 수업은 떡볶이 만들기였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요리하니까 시간이 금세 지나갔죠. 정희 씨, 떡볶이 정말 맛있게 만드시네요. 비법이 있어요? 그냥 32년 동안 해온 대로 한 거예요. 32년이면 결혼 오래 하셨네요. 네, 했었죠? 과거형으로 말하니까 김미숙 씨가 눈치를 채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김미숙 씨도 3년 전에 황혼이혼을 경험한 분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김미숙 씨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정희 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할까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 있거든요. 아, 네, 좋아요. 문화센터 근처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미숙 씨는 정말 밝고 긍정적인 분이었어요. 정희 씨도 혹시 이혼하신 거예요? 네, 올해 8월에. 아, 그럼 아직 얼마 안 됐네요. 많이 힘드시죠? 네, 아직은 적응이 안 돼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김미숙 씨는 52세에 이혼하고 3년째 혼자 살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분노로 잠도 못 잤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잘된 일 같아요. 그런 사람이랑 계속 살았으면 더 고생했을 거예요. 저는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 이기적이네요. 32년이나 같이 살았으면 정도 있을 텐데. 김미숙 씨와 이야기를 나누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구나 싶었죠. 두 번째 수업부터는 다른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박영순 씨는 63세로 남편과 사별한 분이었고 이영자 씨는 60세로 아직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편이 치매 초기 증상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정희 씨, 혼자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밤에 잠잘 때요. 그리고 아플 때. 각자의 사연을 들어보니 모두들 나름의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만 힘든 게 아니었죠. 12월에 들어서면서 요리 교실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수업이 끝나면 항상 함께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점심도 같이 먹었죠. 정희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때는 정말 우울해 보였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말도 많이 하시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웃을 일이 생겼어요. 32년 만에 처음 맛보는 나만의 시간이었죠. 어느 날 수업에서 파스타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든 파스타를 다들 맛있다고 해줬어요. 정희 씨, 파스타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어요? 그냥 집에서 연습해봤어요.
정희 씨는 정말 요리 천재 같아요. 뭘 만들어도 맛있어요.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32년 동안 가족들에게만 요리해주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뿌듯했죠. 12월 말 요리 교실 수강생들끼리 송년회를 했어요.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한 해를 정리했죠. 정희 씨, 내년에도 계속 나오시죠? 네, 물론이죠. 이제 여기가 제 유일한 낙이에요. 우리 등산도 한번 가봐요. 북한산 코스 쉬운 대로. 등산이요? 저는 등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아요. 우리도 다 초보예요. 천천히 가면 돼요. 등산이라니 32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등산을 싫어해서 가족 등산도 한 번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남편의 전화가 더 잦아졌어요. 12월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걸려왔어요. 정희야, 뭐 해? 요리 교실 다녀왔어요. 요리 교실? 갑자기 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뭔가 배우고 싶어서요. 그래, 좋네.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비해 말수도 줄었고 대화도 금세 끝났죠.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야 했으니까요.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어요. 새해 첫날 김미숙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정희 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더 행복한 해가 되길 바래요. 새해 인사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32년 만에 남편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는 새해 인사였거든요. 1월부터는 등산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만나서 북한산이나 도봉산 같은 가까운 산에 갔죠. 정희 씨, 등산 어때요? 힘들어요?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공기도 좋고.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일석이조죠. 정말 그랬어요. 산을 오르면서 땀을 흘리니까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죠. 2월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민준이가 놀러와서 한 말이었죠.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그래? 네,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웃는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버거웠던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아무한테도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거든요. 2024년 3월, 이혼한 지 8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혼자서도 모든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던 일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졌죠. 전등이 나갔을 때도 직접 전구를 갈았어요. 32년 동안 남편이 해주던 일이었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배워서 해냈죠. 변기가 막혔을 때도 뚫어뻥을 사서 직접 뚫었어요. 어라, 생각보다 쉽네. 혼잣말로 중얼거리면서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런 작은 일들을 스스로 해내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은행 업무도 이제는 혼자서 다 처리했어요. 32년 동안 남편이 모든 금융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 뱅킹부터 적금 가입까지 제가 직접 했죠. 어머님, 혼자서 이런 업무 처리하시기 어렵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대단하세요.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적응하기 쉽지 않거든요. 세무 신고도 처음으로 혼자 해봤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신고를 마쳤죠. 이것도 해낼 수 있구나. 작은 성취 하나하나가 자신감을 불어넣어줬어요. 요리 교실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젊었을 때 친구들과 수다 떨던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표정도 밝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요리 교실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희 씨,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말수도 적고 위축되어 보였는데 지금은 수업의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분들도 정희 씨 때문에 수업이 더 즐거워졌다고 하세요. 요리 솜씨도 정말 좋으시고. 저도 그걸 느꼈어요. 거울을 보니 표정이 확실히 밝아져 있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파마를 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신경 쓰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였습니다. 누구를 위해 밥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으니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만들어 먹었어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밤늦게까지 드라마를 봐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됐죠. 이런 게 자유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원했던 자유가 이런 건가 싶었어요.
4월에는 새로운 도전을 해봤어요. 컴퓨터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실버 컴퓨터 교실이었죠. 어머님, 컴퓨터 처음 배우시는 거죠? 네, 완전 초보예요. 키보드도 제대로 못 쳐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요즘 60대 분들도 다들 잘하세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마우스 잡는 것부터 헷갈렸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죠. 2주 만에 한글 타자를 칠 수 있게 됐고, 한 달 후에는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 인터넷으로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는 재미에 빠졌어요. 유튜브에서 요리 동영상을 보면서 새로운 요리를 배우기도 했죠. 5월에는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등산 모임에서 설악산 1박 2일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 거예요. 정희 씨, 우리 설악산 여행 어때요? 1박 2일로. 여행이요? 저는 혼자 여행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우리 같이 가는 거니까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글쎄요, 좀 무섭기도 하고. 뭐가 무서워요? 우리가 다 같이 가는데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고민 끝에 여행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32년 만에 처음 떠나는 여행이었죠. 남편 없이 떠나는 첫 여행이었어요. 설악산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서 광금성을 구경하고 신흥사도 둘러봤죠. 저녁에는 숙소에서 친구들과 밤늦게 수다를 떨었어요. 정희 씨, 여행 어때요? 재미있죠? 네, 정말 재미있어요. 이런 기분 처음이에요. 앞으로 우리 여행 자주 다녀요. 제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그래요, 가보고 싶은 곳이 많아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혼자서도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6월에는 운전면허를 새로 땄어요. 32년 전에 딴 면허가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한 번도 운전을 안 해서 사실상 무면허나 다름없었어요. 어머님, 운전 오래 안 하셨죠? 네, 30년 넘게 안 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차는 예전보다 훨씬 안전해요. 한 달간 연수를 받고 도로주행 시험도 통과했어요. 그리고 중고차를 한 대 샀죠. 소형차였지만 제 차가 생겼다는 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정말 자유롭네. 차가 생기니까 행동 반경이 넓어졌어요. 멀리 있는 마트에도 가고 친구들과 드라이브도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전화가 더 잦아졌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3번씩 걸려왔어요. 정희야, 뭐 해? 친구들이랑 등산 다녀왔어요. 등산, 너가 등산을? 네, 요즘 취미예요. 건강에도 좋고. 그래, 몸 조심해. 목소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죠.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7월에는 새로운 도전을 또 해봤어요. 자원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동네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점심 봉사를 하기 시작했죠. 정희 씨, 봉사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잘할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요리 솜씨 좋으시니까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거예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 점심을 준비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을 느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정말 맛있네. 제가 만들었어요. 아이고, 솜씨 좋구나. 우리 며느리보다 낫네. 칭찬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8월이 되자 이혼 1주년이 됐어요. 작년 이맘때를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정희 씨, 이제 정말 독립적으로 잘 사시네요. 네,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오히려 더 행복해 보여요. 맞아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어요. 남편이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곧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2024년 8월 23일, 제 인생에서 2번째로 충격적인 날이었습니다. 요리교실 친구들과 근처 한정식집에서 저녁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였어요. 김미숙 씨, 박영순 씨와 함께 제철 음식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저녁이었죠. 정희 씨, 오늘 만든 연어 샐러드 정말 맛있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 집에서 직접 해드릴게요. 정희 씨 집에서 홈파티 한번 해요. 우리가 다 재료 사가지고 갈게요. 그렇게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 집 현관 앞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택배 기사님인 줄 알았어요. 요즘 늦은 시간에도 택배를 배송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까이 갈수록 뭔가 이상했어요. 택배 상자도 보이지 않았고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거든요. 10m 정도 남았을 때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깡마른 몸에 너무 큰 회색 티셔츠를 걸치고 있었고 바지도 허리춤에서 주름져 있었어요. 머리는 제대로 감지도 않은 듯 기름져 있었고 반쯤 벗겨진 대머리가 형광등 불빛에 번들거렸죠. 얼굴도 많이 야위어서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 보였어요. 오빠, 여기서 뭐해?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61세 남자가 아이처럼 훌쩍훌쩍 울고 있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정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몸은 괜찮아? 남편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화가 나기보다는 당황스러웠어요. 1년 전만 해도 단정하고 건장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죠. 제발 다시 한 번만.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남편이 무릎을 꿇더니 제 바지를 붙잡았습니다. 복도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일단 일어나. 여기서 왜 이래? 이웃 사람들이 다 봐.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목소리가 완전히 쉬어 있었어요. 감기에 걸린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많이 운 것 같기도 했죠. 일단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이런 모습을 이웃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남편이 집 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집처럼 신기해하면서 천천히 둘러봤어요. 집이 많이 바뀌었네. 뭐가 바뀌었어? 밝아졌어. 그리고 뭔가 다른 냄새가 나. 정말 그랬어요. 남편이 없어진 후 집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디퓨저도 놓았고 화분도 몇 개 들여놓았어요. 남편이 싫어했던 것들이었죠. 앉아, 물 가져다 줄게.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물을 떠다 줬어요. 남편은 물을 받아 마시면서도 계속 훌쩍거렸어요. 이제 말해봐. 무슨 일이야? 정희야, 나 정말 바보였어. 1년 동안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혼자 살 수 없어. 정말 못 살겠어. 그때부터 남편이 지난 1년 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듣고 보니 정말 참혹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대로 된 식사를 한 번도 못했어.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만 연명했어. 왜? 요리하면 되잖아. 할 줄을 모르겠더라. 32년 동안 네가 다 해줘서. 라면도 제대로 못 끓이겠어. 남편은 라면을 끓일 때도 물의 양을 제대로 못 맞춰서 짜거나 싱겁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밥을 지을 때도 물 조절을 못해서 질척하거나 딱딱하게 되곤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약도 제대로 안 챙겨 먹었어. 약? 무슨 약? 고혈압약, 당뇨약 내가 항상 챙겨줬던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혼자 살면서 약을 제대로 안 먹었다니요. 그럼 병원은 갔어? 몇 번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살면 몇 년 못 간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무서웠나 봐요. 건강검진도 받았는데 결과가 엉망이야. 혈당 수치도 올라가고 혈압도 조절이 안 되고. 그래서 나한테 왔어? 간병인이 필요해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웠어. 남편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32년 동안 네가 해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해? 식사 준비, 약 챙기기, 건강관리, 집안일.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고 살았더라. 남편이 계속 울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원룸에 혼자 있으면서 매일 후회했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유가 뭐가 좋은지. 자유롭게 살고 싶다며?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 소리 했어. 진짜 자유는 네가 있을 때였어.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말하던 자유는 실제로는 제가 해주던 모든 돌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는데 막상 그런 생활을 해보니 생존 자체가 어려웠던 거예요. 빨래도 제대로 못해. 세탁기 돌리는 건 알겠는데 어떤 세제를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도 몰라? 32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리고 청소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집이 점점 더러워져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어떻게 성인 남자가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못할 수 있나 싶었죠. 그리고 너무 외로워.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어. 친구들은 안 만나? 회사 동료들은 다들 바쁘고 만나도 뭔가 어색해.
이혼했다고 하니까 다들 피하는 것 같아. 남편은 계속 울면서 지난 1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야기했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울증 증상도 있었다고 했죠. 정희야,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뭘 어떻게 하자는 거야?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 집안일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하지만 그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혼자 살면서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었어요. 오빠, 나는 이제 달라졌어. 예전에 내가 아니야. 알아,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1년 전에 오빠가 원했던 자유. 나도 이제 맛봤어. 그리고 나쁘지 않더라. 남편의 표정이 절망적으로 바뀌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서 재워줬습니다. 같은 방에서 잘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내보낼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거의 2시간 동안 울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본 남편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어요. 어젯밤보다 더 야윈 것 같았고 눈도 퉁퉁 부어 있었죠. 정희야, 이혼을 요구했던 거 정말 후회해.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어.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어. 이번에는 정말 잘하겠어. 예전처럼이 뭐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해주던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는 내가 집안일도 도와주고, 요리도 배우고.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했습니다. 32년을 함께 산 사람이니까 미워할 수만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초라해진 모습을 보니 측은한 마음도 들었죠.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오빠는 참 이기적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혼을 요구해놓고 혼자 살기 힘들어지니까 다시 돌아오겠다는 게 말이 돼요? 미안해, 정말 잘못 생각했어.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혼자 남겨져서 우울증까지 걸릴 뻔했다고요. 그래서 더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1년 전만 해도 남편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했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알아, 내가 많이 달라진 거 알아. 그래도 뭐요? 오빠 편의를 위해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이 없었는지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와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수진아, 민준아, 아빠가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와서 다시 합치자고 그러는데. 진짜요? 아빠가 정말 그랬어요? 아빠 상태는 어때요? 괜찮아요? 상태가 좀 안 좋더라. 많이 야위었고 건강도 나쁜 것 같아. 아이들은 복잡한 반응을 보였어요. 아빠를 걱정하면서도 엄마 편을 들어주려고 했죠.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래도 아빠잖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이면. 민준아,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면서. 그래도 아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면. 아이들도 의견이 갈렸어요. 수진이는 제 편을 들어줬고 민준이는 아빠를 걱정했죠.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었어요. 오빠, 재결합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 뭐든지 할게. 첫째, 집안일은 반반씩 나누어서 해요. 청소, 빨래, 설거지 모든 것. 그럼 당연하지. 둘째, 나는 계속 내 생활을 유지할 거예요. 요리 교실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원봉사도 하고.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셋째, 이번에 또 같은 실수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2번 다시는 용서 안 해요. 알겠어.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제 부부가 아니라 동반자예요.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선택하는 관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뭐든지 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집안일을 정말 반반씩 나누어서 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정희야, 세탁기 이 버튼 누르는 거 맞지? 네, 맞아요. 그리고 세제는 저기 계량컵으로 한 스푼만. 알겠어. 다음부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리도 함께 배웠어요. 처음에는 라면 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요리까지 함께 만들었죠. 이렇게 하는 거야? 생각보다 어렵네.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천천히 하면 돼요. 32년 동안 내가 이런 걸 다 혼자 했구나. 정말 고마웠는데.
남편은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이제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관계였어요.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모든 걸 해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배려하는 동반자 관계가 됐어요. 저는 계속 제 생활을 유지했어요. 요리 교실도 다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계속했죠.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적극 지지해줬어요. 오늘 요리 교실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파스타 레시피 배웠는데 나중에 같이 만들어 봐요. 그래, 좋지. 나도 배우고 싶어. 자원봉사도 계속했어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점심 봉사하는 것도 그대로 유지했죠. 봉사 가는 거 내가 차로 데려다 줄까? 괜찮아요. 제가 운전해서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서 다녀와. 예전에는 이런 활동을 반대했을 텐데 이제는 오히려 걱정해주고 응원해줬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예전처럼 의존적인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두 사람이 선택해서 함께 사는 관계가 됐죠. 가끔 남편이 물어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정말 바보 같았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죠. 그래도 1년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 같아서.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성장했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은 혼자 살면서 독립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저는 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요리를 하면서 남편이 말했어요. 정희야, 고마워. 뭐가요? 다시 기회를 줘서 그리고 예전보다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줘서. 저도 고마워요.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우리의 황혼은 처음과는 다른 모습이지만 그래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서로에게 의존하는 관계가 아니라 선택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장을 지지해주는 것이라는 걸. 황혼이혼과 재결합을 통해 우리는 더 성숙한 부부가 될 수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이정희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어쩌면 그 1년간의 분리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던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 여전히 마음이 복잡해지지만 이제는 그것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어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있어요? 정말 미쳤어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를 혼자 두고 간 사람이 정상인가요? 그럼 미영이 말이 맞아. 어떻게 손자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있어? 정말 이해가 안 돼. 어머니가 잠깐 음식을 사러 간 거잖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요? 그만하자. 더는 이렇게 있을 수 없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9살 이혜숙입니다. 5월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제안에 내 마음이 설렜습니다. 손자 지훈이가 내 무릎을 톡톡 치며 말했죠. 할머니, 우리 같이 하와이 가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대답을 기다리는 손자의 얼굴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마침 내가 하와이 여행을 꿈꾸고 있었던 참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 이제는 혼자만의 삶에 조금씩 익숙해지는 중이었습니다.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교장 선생님에서 이제는 그저 할머니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은퇴 후에도 매일 영어 공부를 하고 주 3회 수영을 다니며 건강도 챙기고 있었죠. 특히 하와이에서 유학 중인 조카에게 영어로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로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게 요즘 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갑자기 하와이 여행을 제안한 것은 내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들 준호가 미안한 표정으로 다가와 설명했죠. 어머니, 사실 회사에서 인센티브로 하와이 여행권을 받았어요. 가족 4명이 갈 수 있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은 이미 와이키키 해변을 거니는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아들, 며느리, 손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느꼈기에 이번 기회가 정말 좋아 보였죠. 하지만 아들의 표정이 왠지 불편해 보였습니다. 4명이면 딱 맞지 않니? 너희 셋의 나까지. 그게 미영이 어머님도 같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순간 제 마음에 작은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최 여사와는 사이가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친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간 제 마음속에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의 담임 선생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른은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 다음에 갈게. 최 여사님이랑 같이 가는 게 좋겠구나. 아들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희가 알아보니까 추가 비용으로 한 명 더 모시고 갈 수 있대요. 미영이가 직접 돈을 더 내겠다고. 설마 내 여행 비용을 며느리가 내겠다는 건가 싶어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게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죠. 미영이 어머님 비용이요. 그러니까 괜찮으면 어머니도 꼭 같이 가요. 지훈이도 할머니랑 가고 싶어 하고. 그 말에 손자 지훈이가 다시 제 무릎을 톡톡 치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자. 내가 열심히 수영할 거야. 그 맑은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하와이는 제가 늘 가보고 싶었던 곳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와이 여행을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죠. 이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여행이 될 거라는 것을요. 하와이 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저는 행복했습니다. 따스한 공기, 향긋한 꽃냄새,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기분 좋은 순간도 잠시 공항에서부터 미묘한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짐을 찾는 동안 며느리 미영이 저를 향해 처음으로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죠. 어머님, 가방 좀 봐주세요. 제가 지훈이 짐 챙겨야 해서요. 평소였다면 당연히 도와줬을 일이지만 사돈인 최 여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저 손톱을 살피며 한쪽에 서 있었죠. 저는 처음 사돈을 만났을 때부터 묘한 거리감을 느꼈었습니다. 딸을 너무 과잉보호하는 사돈의 태도가 언제나 불편했지만 서로 사돈이라 부르며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갖췄죠. 직감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행 출발 전부터 미영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 미영은 제게 여행 가방을 어떻게 꾸렸는지 확인하더니 짐이 너무 많다며 일부를 빼라고 했습니다. 비키니는 챙기지 말라고도 했죠. 어머님 나이에 그런 건 안 어울려요. 그냥 평범한 수영복으로 챙기세요. 69세라고 해도 저는 아직 활력이 넘치고 몸매도 자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항상 자신감을 가르쳤는데 며느리의 그 말이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 관리의 달인이었죠. 교직 생활 동안 까다로운 학부모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한 우리 가족은 2개의 방으로 나뉘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자가 한 방을, 저와 최 여사가 다른 방을 쓰기로 했죠. 호텔 방에 들어선 순간 최 여사가 말했습니다. 침대는 내가 창가 쪽으로 쓸게요.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저도 늙은 몸이지만 또다시 참았습니다.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짐을 풀고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에 서니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가 서 있었죠. 할머니, 수영장 가자. 엄마가 허락했어. 그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손자와 함께 리조트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영장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반갑게 인사했지만 며느리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죠. 어머니, 이쪽이에요. 자리 잡아놨어요.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중이더군요. 어머님, 지훈이 좀 봐주세요. 저 지금 중요한 포스팅 중이라. 며느리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손자를 돌보는 건 기쁜 일이지만 이렇게 명령하듯 말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저에게 늘 존중하는 태도였는데 말이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여행 페르소나라는 걸까요? 여행지에서만 보이는 다른 모습, 평소와는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며느리의 태도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자와 즐겁게 수영장에서 놀아주기로 했습니다. 지훈이는 물놀이를 정말 좋아했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의 어머니인 최 여사가 나타나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아, 여기 수영장 물 너무 차갑지 않니? 지훈이 감기 들겠다. 맞아요. 엄마, 어머님, 지훈이 이제 그만 데리고 나오세요. 손자는 분명 재미있게 놀고 있었는데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최 여사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어머님이 아이 보는 거 좀 불안해서 그래요. 그 말에 가슴이 털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관리의 달인인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지훈이를 수영장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에게 수건을 둘러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내일 또 놀자. 할머니가 바다도 데려갈게. 지훈이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녁, 리조트 레스토랑에서의 식사는 아름다운 하와이 석양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오션뷰 테이블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미영은 계속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어요.
순간 의외의 친절함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그건 SNS용 사진이었다는 것을. 며느리는 사진을 찍자마자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하와이 여행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최 여사와는 셀카를 여러 장 찍었습니다. 식사 중에 지훈이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화장실? 자연스럽게 제가 일어나려 했지만 미영이 먼저 나섰습니다. 제가 데려갈게요. 어머님은 드세요. 평소 같았으면 좋은 일이었겠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때쯤 중요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저희가 섬 투어를 예약했어요. 오전 8시 출발인데. 좋네. 일찍 일어나야겠구나. 그게 어머님이랑 어머니는 같이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당황스러워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비행기를 12시간이나 타고 하와이까지 와서 호텔에만 있으라고요. 아들이 얼른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 투어가 좀 힘들어서요. 트레킹도 있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수영도 일주일에 3번씩 하는 저인데 트레킹 정도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나 아직 건강해. 등산도 자주 다니고 수영도 하고. 그때 최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힘들어서 안 갈 거예요. 리조트에서 스파나 받을까 해요. 엄마, 그럼 지훈이는 어떡해요? 어린이는 투어 참가가 어렵대요.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가 투어 다녀오는 동안만.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의 계획은 저를 무료 베이비시터로 활용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를 이 여행에 초대한 건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손자는 사랑하니까 마음을 추스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지훈이랑 같이 있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빨리 돌아올게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내일 같이 수영장 가자. 그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행은 손자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최 여사와 방을 같이 쓰면서 불편함이 있었지만 내일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영이 아침 일찍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지훈이가 오늘 수영장에서 놀고 싶대요. 특히 물 미끄럼틀을. 그래, 같이 놀아줄게. 근데 물 미끄럼틀이 좀 위험할 수 있어서요. 항상 옆에서 지켜봐 주셔야 해요. 미영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해 주세요. 번호 저장하셨죠? 그 말투가 마치 저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학부모와 대화했던 경험으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지훈이 잘 돌볼게. 미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불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미영과 준호 그리고 최 여사가 투어를 떠나고 저는 지훈이와 함께 리조트 수영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훈이는 신나게 물놀이를 즐겼고 저는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죠. 그런데 갑자기 지훈이가 물 미끄럼틀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저기 타고 싶어. 저는 미끄럼틀 입구까지 따라갔습니다. 키 제한이 있었지만 지훈이는 간신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경고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요. 그래서 저는 미끄럼틀 아래로 빠르게 이동해 지훈이가 내려오는 것을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미끄럼틀이 빨랐고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 지훈이가 물에 첨벙 빠졌습니다. 다행히 지훈이는 웃으며 즐거워했지만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손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하면서도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부부가 투어에서 돌아왔을 때 지훈이는 즐거웠던 물놀이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엄마, 미끄럼틀 탔어. 재밌었어. 그 말에 미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끄럼틀이요, 어머님. 제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설명하려 했지만 미영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손목에 빨간 자국은 뭐야? 미끄럼틀에서 내려올 때 살짝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상처였는데 미영은 마치 큰 사고라도 난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시면 어떡해요? 내일부터는 제가 지훈이 볼게요. 그 말에 지훈이가 울상을 지었습니다. 싫어. 할머니랑 놀 거야. 미영과 제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곁에 서 있었고 최 여사는 상황을 지켜보며 살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여행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내일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미영이 지훈이와 저를 바다로 데려가겠다고 했거든요.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하와이의 푸른 바다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하와이 여행 3일째 아침, 파란 하늘과 눈부신 태양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오늘은 와이키키 해변으로 가기로 한 날이었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오후에 저희가 예약한 스쿠버 다이빙이 있어요. 저는 놀라서 물 한 모금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침 일찍 해변에 가서 같이 놀기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그래,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12시부터 4시까지요. 저희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제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사돈 최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저야 좋지. 다이빙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리고 미영이 망설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도 지훈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또다시 베이비시터 역할이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덜 상했습니다. 손자와 함께 해변에서 놀 수 있으니까요. 그래, 지훈이랑 해변에 가서 놀게. 그게 해변은 좀 위험할 것 같아서요. 리조트 수영장에서만 놀아주세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와이까지 와서 수영장만 이용하라니요. 바다가 보고 싶은데. 어머니, 해변은 파도도 있고 지훈이가 아직 어려서요. 제가 할 말을 찾기도 전에 지훈이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나 바다 가고 싶어. 할머니랑.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지훈아, 위험해. 결국 저는 손자와 함께 리조트 수영장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와 사돈은 스쿠버 다이빙을 떠났고 지훈이와 저는 수영장으로 향했죠. 수영장 의자에 짐을 풀고 선크림을 바르며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랑 같이 있자. 너무 깊은 곳에 가면 안 돼. 알았어요, 할머니. 손자와 함께 물놀이를 하는 것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며느리와의 불편한 관계도 잊을 수 있었죠. 시간은 금방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배고프다고 했지만 리조트 식당은 예약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마침 수영장 근처에 간단한 스낵바가 있어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죠. 지훈아, 여기 좀 있어. 할머니가 음식 사올게. 수영장 의자에 앉아 있어. 지훈이는 고분고분 말을 들었습니다. 네, 할머니, 빨리 와요. 줄에 서서 10분 정도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햄버거와 주스를 받아들고 돌아가는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앉았던 의자에 지훈이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처음에는 화장실에 갔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봐도 지훈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음식을 의자에 내려놓고 주변을 급하게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장 주변, 화장실, 샤워실까지 찾아봤지만 지훈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을 때도 한 번도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는데 리조트 직원에게 다급히 다가갔습니다. 제 손자가 없어졌어요. 6살 남자아이인데. 직원은 재빨리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빠르게 말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Missing child, Asian boy, around 6 years old.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준호와 미영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들은 바닷속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직원들이 모여들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다니며 지훈이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지훈아, 이지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끔찍한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수영장에 빠졌다면, 누군가에게 납치되었다면, 다리가 후들거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훈이를 찾는 것이 우선이었으니까요. 30분이 지났을까? 리조트 곳곳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6살 한국인 남자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서의 자존심도 할머니로서의 책임감도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저 지훈이만 무사히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리조트 로비에서 준호와 미영 그리고 사돈이 급하게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중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는지.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지훈이가 없어졌다고. 미영의 표정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점심을 사러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오니 없어. 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혼자 둘 수가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정말 제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때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선 지훈이를 찾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같이 찾을게요. 미영은 이미 리조트 매니저에게 달려가 영어로 빠르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최 여사는 한쪽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돈은 애 하나 못 봐줘요?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행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영이는 리조트 직원들과 함께 수영장 주변을 살피고 어머니는 저와 함께 해변 쪽을 살펴볼게요. 최 여사님은 로비에 계시면서 혹시 지훈이가 나타나는지 지켜봐 주세요. 모두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리조트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달리면서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준호는 저를 다독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아이들은 원래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나곤 해요. 곧 찾을 거예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해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해변을 따라 걸으며 지훈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훈아, 이지훈. 몇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해변 끝까지 가봤지만 지훈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준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어디서? 알았어, 지금 가. 전화를 끊은 준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를 찾았대요. 키즈클럽에 있대요. 키즈클럽이라니. 안도감과 함께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훈이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을까요? 우리는 서둘러 리조트 키즈클럽으로 향했습니다. 키즈클럽에 도착하자 미영이 지훈이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울지도 않고 오히려 즐거워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재밌어요. 그 순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키즈클럽 직원이 영어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훈이가 혼자 키즈클럽에 찾아와서 놀고 싶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이름과 방 번호를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해 한동안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리조트 내 방송을 듣고 연락을 취했다는 거였죠. 안도감도 잠시 미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다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키즈클럽에서 나와 리조트 로비로 향하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고 미영은 계속해서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하자 사돈 최 여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머, 지훈이 괜찮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리고는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손자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 가네. 저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일이 풀리고 지훈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때 미영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조심했어야 했다고요? 그게 다예요? 우리 아이가 없어졌는데? 저는 놀라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준호가 미영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지훈이는 무사하잖아. 무사하다고? 만약 키즈클럽이 아니라 바다였다면? 누군가에게 납치됐다면? 그 말에 저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생각은 저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미영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혼자 두고 갈 수 있어요? 정말 미쳤어요? 미쳤어요? 그 순간 미영은 평소 사용하던 어머님이라는 존칭을 유지했지만 그 말투와 표정에는 존중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격한 감정 상태에서 존칭은 이때 존중은 없는 그 모습이 더욱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항상 존경과 신뢰를 받아왔던 저였습니다. 그런데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의 아내가 나에게 미쳤다고 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미영을 말렸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하지만 미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말이 틀렸어요? 아니잖아요. 어린 아이를 혼자 두고 간 사람이 정상인가요? 주변의 시선이 모두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무슨 일인지 몰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돈 최 여사가 미영의 편을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미영이 말이 맞아. 어떻게 손자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있어? 정말 이해가 안 돼. 준호만이 저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음식을 사러 간 거잖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다고요?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왜 화내? 미영은 지훈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마치 저로부터 지훈이를 지켜야 한다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확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자.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단단했습니다. 더는 이렇게 있을 수 없겠어. 모두가 제 말에 놀란 듯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 먼저 한국으로 돌아갈게. 그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직 3일이나 남았는데. 정말요? 그냥 가버리시겠다고요? 미영의 말투에는 여전히 비난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지내봤자 서로 불편할 뿐이야. 나는 돌아가겠어. 사돈 최 여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준호만이 저를 말리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여행 마치고 돌아가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준호야, 내 결정이야. 방해하지 마. 교장 선생님 시절의 단호함이 제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여행 잘 마저 즐기고 와. 걱정하지 말고. 로비를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제 뒤로 준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에 돌아와 짐을 싸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혜숙, 너는 40년 동안 학교를 이끌어온 교장 선생님이야. 이런 모욕을 참을 수는 없어. 짐을 정리하면서 핸드폰으로 항공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밤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편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예약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봤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와이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하와이 여행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자 준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항공권 예약했어. 오늘 밤 떠날 거야. 그럼 저라도 같이 모셔다 드릴게요. 필요 없어. 혼자서도 잘 갈 수 있어. 그리고 짐을 들고 준호 옆을 지나쳤습니다. 로비에서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와이를 떠나는 내내 마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론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낼 순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어.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제대로 된 반격을 준비하겠다고 말이죠. 하와이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구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홀로 급하게 귀국 항공권을 예약하고 공항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편이었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공항 직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여간 스트레스가 아니었죠. 다행히 모든 과정을 무사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12시간이라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말이 메아리 쳤습니다. 정말 미쳤어요. 교직 생활 동안 수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을 만났지만 이런 모욕적인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것도 내 며느리, 내 아들의 아내로부터 말이죠. 비행기가 이륙한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사히 탑승하셨나요? 연락 주세요. 그 뒤로도 몇 번의 문자가 더 왔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도 잠을 청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실수한 걸까? 그렇다 해도 그런 말을 들을 만큼.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여행 다녀오세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기 위해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복잡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하와이에 갔다가 혼자 돌아오는 상황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상했던 건 준호조차 제대로 저를 변호해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게 전부였죠. 며느리의 과한 반응에 대해 제대로 말리지도 못했고 사과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학교에서는 존경받는 교장 선생님이었고
동창회에서는 여전히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제가 가족에게서는 이런 대우를 받는다니.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차로 인해 피곤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국 수속을 마치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적막함이 저를 반겼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제 집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씻은 후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혜숙, 너는 항상 강했어. 이런 일에 무너질 순 없어.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 준호에게서 온 문자와 부재 중 전화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 도착하셨나요? 걱정되네요. 저희는 내일 저녁에 도착합니다. 바로 어머니 댁으로 찾아뵐게요.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도착했다. 찾아올 필요 없다. 그리고 핸드폰을 끄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고 견디지 않겠다고. 이제는 제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새벽 4시부터 깨어 있었지만 의외로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하와이와는 달리 분주하고 바쁜 느낌이었습니다. 문득 제 인생도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상 바쁘게 쉴 틈 없이 달려왔죠.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위해, 집에서는 가족을 위해.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받으셨네요. 걱정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 난 괜찮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영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 그래서 직접 사과 전화는 안 하고? 저 사실 미영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저희가 도착하면 직접 찾아뵐게요. 오지마. 나 만날 준비 안 됐어. 준호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준호야, 내 말 들어. 지금은 너희 보고 싶지 않아. 시간이 필요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마음 정리되시면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미영의 무리한 행동들을 참아왔지만 이번만큼 심각한 적은 없었죠. 하지만 항상 제가 참고 넘어갔습니다. 며느리니까, 가족이니까, 손자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오랜 친구 윤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정이는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교감으로 함께 일했던 사이였습니다. 정이야,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혜수가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네. 얘기할 게 좀 있어. 오늘 시간 돼? 그래, 점심때 우리 단골 식당에서 만나자. 약속 시간이 될 때까지 저는 앨범을 꺼내 옛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사진,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사진,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윤정이를 만났습니다. 오랜 친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습니다. 무슨 일 있었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저는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윤정이는 제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뭐라고? 미쳤다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이번엔 정말? 혜수가 너무 참지 마. 우리 나이에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아. 그리고 윤정이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바를 말했습니다. 확실히 보여줄 거야. 내가 누군지. 윤정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순 없어.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윤정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혜수가 너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교장으로 있을 때 가르쳤던 제자 중에 지금 유명한 변호사가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작년 동문회에서 만났을 때 명함을 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져 명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연아, 나 이혜숙 선생님이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시간 괜찮니? 네.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요. 내일 오전에 시간 되세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저는 김태연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공손하고 예의 바른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차분하게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 며느리의 모욕적인 발언,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까지. 태연은 진지하게 경청한 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복잡할 수 있습니다. 난 법적 조치를 원하는 게 아니야. 다만 내 존엄성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혹시 며느리분의 직장에 대해 아시나요? 외국계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고 들었어. 회사 이름은요? 글로벌 마케팅 그룹이라고 했던 것 같아. 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회사라면 제가 잘 아는 분이 임원으로 계시는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에 미쳤어요. 발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태연아, 도움을 청할게.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알아볼게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후 저는 가볍게 걸으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성을 되찾는 과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아들 준호에게서 온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에 도착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꼭 뵙고 싶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몇 가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 정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나 조언이 필요해. 무슨 일이야? 말해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준호 이름으로도 되어 있잖아. 이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혜수가 너 큰 결심을 했구나? 응, 더 이상 이대로는 못 살겠어. 내가 부동산 일하는 친구가 있어. 내일 만나보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문득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태연 변호사였습니다. 선생님, 몇 가지 알아봤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다시 뵐 수 있을까요? 그래, 내일 오전에 갈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태연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태연은 제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알아본 결과 며느리분이 회사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 최근 프로젝트에서 예산 집행 과정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아직 공식적인 조사는 없지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태연아,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선생님, 저는 단지 정보만 알려드렸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실지는 선생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태연의 눈빛에서 존경과 함께 약간의 걱정이 읽혔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다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를 이용해 미영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었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존엄성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 정보는 확실히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정희를 만나 부동산 이야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금 도착했어요. 지금 어머니 댁으로 가도 될까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지 마. 내일 오후에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네, 정말요? 알겠습니다. 몇 시쯤 오실지. 2시쯤 갈게. 미영이도 있어야 해. 네, 당연히 있을 거예요, 어머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알아본 정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회사 문제, 아파트 명의 변경 방법, 그리고 제가 취할 행동들, 모든 계획을 꼼꼼히 적었습니다. 교장 시절 학교 운영 계획을 세울 때처럼 체계적으로 말이죠. 계획을 마무리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한번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뵙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나 내일 큰일 하러 가. 잘 될 거야. 넌 항상 강했잖아. 고마워. 내일 저녁에 다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의 만남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쌓아온 단단함과 결단력이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약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존중받아 마땅한 한 인간으로서 제 권리를 되찾으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날 오후 2시, 저는 정확히 준호와 미영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였다면 손주 지훈이를 생각하며 작은 선물이라도 들고 갔겠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들지 않은 빈손. 하지만 단단한 결심을 품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들어오세요. 준호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미영이 긴장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지훈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왜 혼자 갔어요? 저도 할머니랑 같이 갈 거였는데.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훈아, 할머니랑 엄마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내 방에서 좀 놀고 있을래? 지훈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부모의 눈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와이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손을 들어 준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미영이가 할 말이 있지 않니? 미영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제가 말실수를 했어요. 말실수라니 그게 말실수였을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영아, 그건 말실수가 아니었어. 내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 튀어나온 거지. 미영이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저도 어머님을 존경하고. 존경?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미쳤어요. 라고 소리친 거니? 제 단호한 질문에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미영이도 정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화해하고. 준호야, 너도 문제야. 네 아내가 내 어머니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는데 제대로 말리지도 않았잖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돌아와 앉았습니다. 나는 오늘 중요한 얘기를 하러 왔어. 두 사람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미영아, 네 회사에서 문제가 있다면서?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글로벌 마케팅 그룹에서 예산 집행 문제로 조사 중이라던데. 미영은 손을 떨면서 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그걸?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교직 생활을 하다 보니 여기저기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회사에 무슨 문제가 있어? 미영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조금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 해결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일 정식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야. 미영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미영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미영이 회사 일을 아시는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준호가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우리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야. 네 이름으로도 되어 있던 걸 모두 내 단독 명의로 바꾸는 거지.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하고 싶어. 더 이상 너희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 미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재산을 바라본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차분하게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했던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구나. 미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다시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 그래, 우린 가족이야. 하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존중받지 못할 이유는 없어.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영이 회사 일과 관련해서 내가 알게 된 정보들이야. 미영이 화들짝 놀라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걸 어떻게? 내 제자 중에 너희 회사 법무팀에 있는 사람이 있어. 오랜 인연이지.
저는 미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 교직에 몸담으며 수천 명의 제자들을 가르쳤고 그들은 이제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지. 준호의 얼굴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미영이 회사 일로 무슨 조치를 취하시려는 건 아니죠? 그건 미영이의 행동에 달려 있어.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떨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너희를 파멸시키려는 게 아니야. 다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미영아, 나는 이 정보를 가지고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다만 네가 나를 더 이상 그냥 할머니로만 보지 않았으면 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현명하게 대처했어야 했는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화가 났지만 미워하지는 않아. 다만 이제부터는 서로 존중하며 지냈으면 좋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훈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얘기 다 끝났어요? 지훈이의 순수한 목소리에 방 안의 긴장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응, 거의 다 끝났어. 지훈이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제가 보고 싶었어요. 저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다. 할머니가 내일 중요한 약속이 있어. 지훈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영이 지훈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이제 할머니께 뭐라고 해야 할까? 할머니, 다음에 꼭 놀러 와주세요. 사랑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가는 시간, 제가 일어나려고 하자 미영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가시기 전에 제 회사 일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영아, 네가 회사에서 진행한 글로벌 브랜드 확장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더구나. 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제보요? 물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야. 제자가 모든 내부 정보를 알려줄 수는 없었겠지.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확인했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니 오히려 제 말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산을 부풀려서 집행하고 일부를 개인 용도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해. 준호가 충격을 받은 듯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미영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회사 접대비로. 접대비? 스파와 명품 쇼핑이 접대비였니?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솔직히 말해봐. 미영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냥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접대비 일부를 개인적으로 썼어요. 하지만 많지 않았고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어요.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미영을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네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어. 내일부터 정식 내부 감사가 시작된다고 해. 어떡하죠? 저 회사 잘리면 어떡해요? 미영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내밀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도울 수 있어. 미영과 준호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도우실 수 있어요? 내 제자 중에 너희 회사 감사팀장이 있어. 내가 그에게 연락해서 이번 일이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언을 구할 수 있어. 미영의 눈에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정말요? 어머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네가 잘못한 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해. 하지만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울 수는 있지.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님을 그렇게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도 미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미영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어머님께 무리하게 굴었어요. 미영아, 우리 모두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거야.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제자를 통해 받은 회사 내부 감사 일정이야. 내일 오전 10시에 너를 첫 번째로 조사할 예정이래. 미영은 서류를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최선이야.
그리고 이 일을 교훈 삼아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렴.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내일 아침 일찍 연락할게. 준호가 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준호야, 넌 내 아들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변하지 않아. 아파트를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보여준 강단이 과했을까요? 하지만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진정한 화해와 존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다녀왔어. 어땠어? 작전은 성공했어. 응, 생각보다 잘 됐어. 역시 우리 해숙이야. 교장 선생님의 품격을 보여줬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정희야, 사실은? 전화기 너머로 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 무슨 일이야?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말한 것 중에는 완전한 진실이 아닌 것도 있었어. 뭐, 어떤 거? 내일 이야기해 줄게. 내일 아침에 우리 단골 카페에서 만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죄책감이 있었지만 오늘의 결과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반전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희와 약속한 카페에서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해수가, 너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줬으니 이제 며느리도 반성하겠지?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어제 말했듯이 내가 다 진실만 말한 건 아니야. 정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사실 미영이 회사 일은 내가 조금 과장했어. 정희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물론 내 제자가 그 회사에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미영이가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야. 그저 작은 회계 오류 정도였지. 그런데 왜 그렇게 크게 이야기한 거야? 미영이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누군지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정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역시 우리 해숙이야. 교장 선생님다운 지혜로운 방법이었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면 오늘 저희 집에 와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이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 몇 시에 갈까? 점심시간에 와주세요. 저희가 식사 준비할게요. 정희와 헤어진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과장했던 이야기에 대한 진실을 밝힐 생각이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저는 준호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준호와 미영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돈 최 여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미영을 데리고 하와이에서 함께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잘 지내셨어요? 평소와 달리 공손한 인사였습니다. 네, 사돈도 잘 지내셨나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앉으세요. 저희가 준비한 식사가 있어요. 미영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고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어제 제가 돌아간 후 준호가 미영과 사돈에게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강하게 자기 주장을 했고 어머니를 존중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메뉴들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 미영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와이에서 어머님께 무례하게 굴었던 것, 특히 미쳤어요라고 말씀드린 것,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호도 미영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을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일어나,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최 여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저도 하와이에서 제대로 말리지 못하고 오히려 미영의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어제 말씀해주신 회사 일 때문에 밤새 고민했어요. 오늘 아침 일찍 회사에 가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미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어떻게 됐어? 처음에는 많이 놀라셨지만 제가 자진해서 고백한 것과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을 고려해 징계 수준에서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저는 미영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저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제가 진실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사실 나도 너희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미영아, 어제 내가 말한 회사 일은 사실 조금 과장된 부분이 있었어.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무슨 뜻이세요? 물론 내 제자가 네 회사에 있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네가 큰 문제를 일으킨 건 아니었어. 그저 작은 회계 오류 정도였지. 준호와 미영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어제 그래, 내가 조금 과장했어. 하지만 미영이가 자진해서 회사에 이야기한 건 정말 잘한 일이야. 그런 용기와 정직함이 중요하니까. 미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이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회사 일을 조금 부주의하게 처리한 건 사실이에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더 꼼꼼하게 일하겠습니다. 저는 미영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도 실제로 준비한 건 아니야. 그저 너희에게 경각심을 주고 싶었을 뿐이야. 준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내가 교직에 몸담으며 많은 인맥을 쌓았다는 건 사실이야. 그리고 난 그저 할머니가 아니라 존중받아 마땅한 한 사람이라는 것도. 지훈이가 갑자기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최고. 우리 할머니는 슈퍼히어로야.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화해의 시간이 온 것 같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난 다음 달에 필리핀으로 봉사활동을 가려고 해. 은퇴 교사들이 모여서 현지 아이들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야. 정말요? 어머니, 그런 계획이 있으셨군요. 응,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이제 실행할 때가 된 것 같아. 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계실 예정이세요? 한 달 정도.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은 화상통화도 잘 되니까. 지훈이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할머니도 지훈이가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줄게. 미영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겠습니다. 고마워. 미영아, 나도 너희 가족의 일원으로서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필리핀 다녀오시면 우리 함께 제주도 여행 한번 가요. 이번에는 정말 가족 여행으로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최 여사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도 될까요? 이번에는 더 배려하고 존중하면서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사돈.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열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제가 단순히 할머니가 아니라 여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죠. 집에 도착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희야, 모든 게 잘 풀렸어? 정말 어떻게 됐어? 진실을 말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어. 미영이도 사돈도 모두 변했어. 역시 우리 해숙이. 그럼 필리핀 봉사활동은 계획대로 가는 거지? 그럼 이제 내 인생의 새 챕터를 열 시간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69세. 하지만 제 인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서의 경험과 지혜는 은퇴 후에도 제 삶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존중받는 어머니로, 할머니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으로서 말이죠.